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순간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해요. 처음엔 그냥 사소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프가 잘못 출력된 줄 알았거든요. 프린터가 잉크를 뭉텅이로 흘렸거나 누가 실수로 수직선을 그려 넣은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건 오류가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현실은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수많은 경제 이론을 완전히 흔들어 놨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앨리슨 브룩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사회경제학자예요. MIT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세계은행과 UNDP 자문위원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성장 모델을 분석했고 특히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단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나름대로 현장과 데이터를 모두 다루는 사람이라 자부했죠. 그리고 한국.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나라. 그렇죠. 그 정도로는 여겼습니다. 미국의 전폭적인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일본의 경제 파급력도 있었고, 거기다 국민들이 교육열이 높다고 하니까 뭐 그럭저럭 올라온 거겠지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날 오후, 제 연구실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그래프가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 성장 곡선이었는데요. 그 모양이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급격했습니다.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어요. 거의 수직선에 가까운 기울기였습니다. 순간 눈을 비볐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냐? 프린터 오류인가? 누가 장난친 건가? 그래서 저는 원본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OECD, IMF, 세계은행, KDI 어디를 봐도 그래프는 똑같았어요. 오류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고작 79달러였어요. 그 당시엔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2022년에는 34,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50여 년 만에 431배 성장한 거예요. 제가 그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진심으로 멍해졌습니다. 저는 성장 데이터를 볼 때 항상 상대 비교를 합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18배, 영국은 20배 성장했어요. 이건 산업혁명과 정보화를 다 거쳐 이뤄낸 수치들이죠. 그런데 한국은요? 전쟁을 겪었고 분단되었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었고 식민 지배의 상처에서 회복한 지 채 몇십 년도 안 됐던 시점이었어요.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아니야, 뭔가 빠뜨린 거야. 숨은 요인이 있을 거야.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미친 듯이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도 설명이 안 됐어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 한국만? 비슷한 조건이었던 나라들, 예컨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집트 같은 나라들도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 내전이나 혼란을 겪기도 했고 교육 정책에도 힘을 쏟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한국처럼 성장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저는 약간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수치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내가 틀린 거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엔 뭐가 있는 거지?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면 제가 놓친 건 뭘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연구하자. 단순히 논문 몇 편 읽고 끝낼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경제 현상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과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존에 제시되던 한국 성장 이론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원조, 일본의 산업유산, 교육 시스템, 정부 주도의 산업화 전략까지. 그런데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이론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실제 수치와 어긋나는 부분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경제 발전 이야기가 아니구나. 한국은 어떤 공식에도 들어맞지 않는 나라였어요. 제가 아는 모델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성장. 그래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이 나라엔 다른 나라에 없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집단적 본능 또는 민족적 에너지 같은 비정량적인 요소라면요. 처음엔 그 가능성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살아온 세계는 수치와 논리로 구성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을 마주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경제가 아니라 하나의 기적일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저는 연구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를 성공 사례로 분석하지 말자. 이 나라를 생존 본능이 어떻게 국가를 바꾸는가의 실험실로 보자. 그게 제가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곧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구한 민족, 함께 살아남는 법을 배운 공동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위기의 순간마다 함께 뭉쳤는지 그 놀라운 생존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존의 한국 성장 이론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미국의 원조, 일본의 기술 이식, 교육열,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 워낙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파고들수록 하나같이 구멍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건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었어요. 전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았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게 성장의 핵심 원인이라면 같은 시기에 미국이 더 많은 원조를 준 나라들도 한국처럼 성장해야 맞잖아요. 예를 들어 필리핀. 1946년부터 1992년까지 한국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필리핀의 경제는 그 시절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죠.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의 손길은 닿았지만 한국처럼 폭발적인 성장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의 식민 지배. 누군가는 일본이 남겨둔 산업 기반 덕분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건 팩트랑 안 맞았어요. 일본은 단순히 산업을 심어준 게 아니라 한국의 자원을 착취한 식민 지배자였어요. 공장을 세우긴 했지만 그 이익은 조선인에게 돌아간 게 아니었고 해방 후에 남은 건 물리적인 폐허와 분단된 땅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대만, 만주, 동남아시아도 지배했잖아요. 근데 왜 유독 한국만 이 정도로 성장했을까요? 그럼 교육열 때문일까요? 이 가설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 한국의 문맹률은 30%가 넘었어요. 같은 시기 아르헨티나, 칠레, 러시아는 훨씬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왜 한국만큼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이쯤 되니 저도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론마다 말이 다르고 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으로 부족했거든요. 마치 퍼즐 조각은 많은데 완성된 그림이 하나도 안 맞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럼 직접 조사해보자. 제가 했던 건 단순했어요. 데이터부터 다시 시작하자. 경제 성장률, 산업 구조 변화, 기업 성장 패턴, 소비자 행동, 사회 반응, 모든 걸 하나하나 수치로 뽑아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현상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저를 멈춰 세운 건 1997년 한국의 외환 위기, 즉 IMF 사태였습니다. 그 시기 한국은 사실상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거의 바닥이었고 수출입은 마비되고 실업자가 넘쳐났고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고 나라 전체가 경제적 붕괴 직전이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국민들은 정부를 비난하고
정치가 마비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 시작은 아주 작았다고 해요. 1998년 1월 신문 한 귀퉁이에 올라온 문구 하나.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해주세요. 제가 처음 이걸 봤을 땐 웃음이 나왔어요. 금이요? 개인이 반지를 내놓는다고 나라가 살아납니까? 솔직히 말해서 동화책에 나올 법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더 뒤져보니 이건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주부들이 결혼 반지를 내놨고, 기업인들이 금괴를 기부했고, 초등학생들이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를 들고 나왔어요. 심지어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까지 자신이 가진 금을 포장해서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모인 금이 227톤. 당시 환율로 22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이유는 금의 양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정책도 아니었고 강제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였어요. 그걸 보고 저는 딱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생존 본능. 이건 경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정책이 아니었고 로드맵이 아니었고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남아야 한다는 집단의 본능. 그것이 작동한 거였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그럴 리 없죠. 제가 봐온 수많은 국가들 중에 이런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장 동력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살아남기 위해 작동한 집단 행동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이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코드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산업화 모델도 민주화 모델도 아니었어요. 전혀 새로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의 정체는 우리는 함께 살아남는다. 는 그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방식이 경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어떻게 작동했을까? 한국인의 이 집단 생존 본능은 기업, 조직, 문화, 군대,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믿기 어려운 사례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뭔가 다르다. 이건 분명했어요. 근데 그 다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국민들이 뭉친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뒷받침하는 구조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주목한 건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한국 대기업의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어요. 삼성, 현대, LG. 거대 재벌 그룹들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는 인상, 부정부패 문제, 세습 경영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워낙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선 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한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이 제품을 구매하십니까? 놀랍게도 73%가 우리 기업이니까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같은 질문을 하면 품질이 좋아서, 가격이 싸서, 브랜드를 좋아해서 이런 실용적 이유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정서적인 이유가 더 컸어요. 기업과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IMF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기업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국민들이 스스로 국산 제품을 사면서 기업을 살리려고 했어요. 왜요? 우리 기업이 망하면 우리도 망한다. 이 사고방식이 너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한국에선 기업이 자본가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적 상징처럼 작동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일대에 있는 제 동료 교수랑 이 현상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경제 패러다임이야.
서구 경제학 교과서로는 설명이 안 돼. 맞아요. 보통은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구제하거나 시장이 정리하는 구조인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이 나서서 기업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요인. 근면성. OECD 노동 통계를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눈을 의심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500시간이 넘었습니다. 영국은 1700시간, 독일은 1600시간 수준인데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빠르게 처리하고, 가장 치열하게 몰입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2019년 뉴욕에서 열렸던 경제사학회 발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국의 노동 문화를 발표하면서 이 나라는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흔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졌거든요. 과장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 사무실 CCTV 영상, 노동시간 통계, 산업별 야근율을 보여줬어요. 그 순간 청중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 실제로 존재했던 거죠. 또 하나, 빨리빨리 문화. 이건 한국 경제 성장의 숨은 무기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계획할 때 한국은 일단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가장 충격받은 사례는 포스코였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제철소 건설에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 예측했어요. 한국은요? 4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신모델 개발 기간은 24개월. 유럽 제조사들은 3648개월이 걸려요. 처음엔 이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는요? 그 비효율이 오히려 속도를 만들고 성장을 앞당겼습니다. 이쯤 되니 궁금해졌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은 어떤 구조일까? 한국처럼 위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는 방어체계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군사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저 전쟁을 겪었으니까 국방력이 좀 강하겠지.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국민 전체가 군대처럼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국제전략연구소의 밀리터리 밸런스 보고서를 보니까 상비군이 60만 명, 예비군이 무려 300만 명. 인구 대비 군사력으로는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게다가 징병제예요. 모든 남성이 군 복무를 하고 제대한 뒤에도 예비군 훈련을 받고 민방위 훈련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전시가 발발하면 즉시 350만 명 이상 동원 가능한 구조.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규모예요. 미국 평택기지에서 만난 제임스 서먼 장군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전쟁이 나면 군대만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싸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IMF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이 떠올랐어요. 위기의 순간에 국민이 먼저 반응하는 나라. 그게 단지 경제뿐 아니라 군사체계 안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놀라웠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정부가 지시하지 않아도 국민이 먼저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뭉치는 민족.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조직화된 나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강해지는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라는 걸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뭉치는 걸까요? 이건 문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경험의 축적, 생존의 본능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과거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왜 그 한국은 이렇게까지 뭉치는가? 이건 단순한 민족성이나 교육 문화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더 깊고 오래된 근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역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논문도 읽고 통계도 보고 관련 서적도 몇 권 넘겼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경악했습니다.
제가 알던 고난의 역사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역사는 말 그대로 끊임없는 침략과 저항의 연속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까지 어느 하나 쉬운 시기가 없었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임진왜란 당시 조선 인구의 20%가 사망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건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인명피해 비율에 가까운 수치예요. 병자호란 때는 50만 명 이상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일제강점기에는 수백만 명이 강제징용, 학살, 수탈을 겪었어요. 한국전쟁에선 민간인 사망자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쯤 되면 국가가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았던 상황이죠. 그런데 국가는 망해도 국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왕이 아무 대응도 못하고 도망쳤을 때 백성들이 스스로 의병을 조직해서 싸웠습니다. 이건 유럽의 역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왕이 지휘하지 않으면 군대가 움직이지 않았던 서구와는 달리 한국에선 농민, 승려, 심지어 노비까지 신분을 넘어 자발적으로 전쟁에 나섰더라고요. 나라가 위험할 땐 국민이 직접 지킨다. 이 사고방식은 이미 16세기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읽다가 가만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적었어요. 이 민족은 싸우는 법을 배운 게 아니다. 이미 싸워서 살아남는 유전자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딱 맞아떨어졌어요. IMF 때 금을 모은 것도, 기업을 살리기 위해 물건을 사준 것도, 국방 시스템이 국민 전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도 그 뿌리는 다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 민족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흩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 본능은 현대에 와서 기술 산업과 문화 산업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예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기차 부품까지 한국 없이는 완성품을 만들 수 없는 구조예요. 이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키운 산업이었습니다. 한 미국 동료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가 동시에 움직인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모두가 그 길로 달린다.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기묘한 시스템이지. 실제로 삼성은 반도체에 집중할 때 정부는 제도적 지원을 하고 대학은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소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이 구조는 문화산업에서도 그대로 반복됐어요. IMF 이후 김대중 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K-팝, K-드라마, 영화가 본격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게 됩니다. 정부는 예산을 대고 기업은 투자하고 팬덤은 움직였죠. 그 결과가 뭡니까?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조직된 시스템과 자발적인 팬덤이 결합한 한국형 문화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인상 깊게 본 건 팬덤 문화였습니다. 단순한 팬이 아니었어요. 앨범 구매, 스트리밍,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투표, 번역, 공유. 마치 군사작전처럼 움직이는 조직화된 집단이었습니다. K-팝 팬덤은 전 세계 팬들을 훈련시키고 행동을 유도하고 한국 아티스트를 글로벌 시장으로 밀어올리는 실질적 마케팅 조직이었어요. 여기서도 저는 또 한 번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남는다. 심지어 해외 교민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중국, 베트남.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들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은행을 만들고 신문을 발행하고 학교를 세우고 한국인끼리 일자리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체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그들은 뭉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2년 LA 폭동이에요. 경찰이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을 때 한인 상인들은 직접 무장을 하고 통신기를 연결해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해냈어요. 그 장면을 본 미국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국가 없이도 군대를 만든다. 그때 저는 정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민족은 살아남기 위해 뭉치는 법을 알고 있는 민족이다. 그리고 그 유전자는 기술과 문화, 국방, 경제, 어디서든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그 질문을 던질 차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이 모든 걸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책상 위에서만 이 나라를 들여다보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한국은 데이터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수치를 다 모아도, 논리를 다 세워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민족이 어떻게 단결하고 살아남고 번영했는지 그 현장을 걷고 듣고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경제 모델들은 대개 자연자원, 지정학, 강대국의 영향, 노동 인프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작동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어느 항목에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시스템이었고 전략이었고 해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떠올려 봤어요. 일본은 기술 강국이지만 경제 위기 때 국민이 기업을 살린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 대국이지만 개인의 경쟁이 중심이고 국민 전체가 하나처럼 움직인 적은 드뭅니다. 독일은 체계는 강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집단적 단결력으로 무언가를 해낸 사례는 제한적이었어요. 중국은 국가는 강하지만 그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부 주도의 통제에서 만들어지는 구조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국민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소비자가 살리겠다고 나섰고, 경제가 흔들리면 사람들이 금을 들고 나왔고, 전쟁이 나면 시민이 군인이 되었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한국인들은 서로를 찾고 돕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모든 사례가 저를 붙잡았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살아남도록 진화해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원래 강했던 게 아니라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다고요. 수없이 침략당하고 수없이 잃고 수없이 무너졌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 그건 바로 단결의 힘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같이 움직이고, 정부보다 먼저 반응하고, 이익보다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한국인끼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런 나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족이 반도체를 만들고, 배터리를 개발하고, K-팝을 수출하고, 드라마와 영화를 세계에 퍼뜨리니 결과는 당연한 거였죠. 제가 감히 말하건대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많아요. 기술이 발달한 나라도 많습니다. 문화가 수출되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국민의 단결력으로 해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처음 그 말도 안 되는 그래프를 봤을 때 잉크가 번졌나 하고 웃으며 넘겼던 제 자신을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그래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생존 본능이 만든 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궤적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 끝을 보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한국을 배우게 될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번 연구가 단순한 논문 한 편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을 하나의 경제 사례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새로운 모델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적은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기적을 목격한 것이다. 이건 학자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의 현장을 직접 보고 오려 합니다. 서울에서, 거리에서, 시장에서 그들과 함께 숨쉬며 그 단결의 힘을 느끼기 위해